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완전한 ICBM 재진입체입니다. 탄두만 장착하면 끝입니다. 미 국방과학연구소 로버트 밀러 소장의 이 한마디에 백악관 NSC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마하 20, 6000도 극한 열환경, 10m 이내 정밀 타격. 러시아가 3년 걸렸고 중국이 5년 걸렸던 그 기술을 한국이 완성했다는 겁니다. 한국! 우리 따라오려면 10년은 걸릴 겁니다. 백악관 전략분석관 에단 로웰은 비웃었습니다. 작은 동맹국이 뭘 할 수 있겠냐며 보고서조차 제대로 읽지 않았었죠. 그런데 단 6개월 만에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요격 성공률 92%.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이 먼저 손 내밀었고 중국이 전략을 수정했으며 유럽이 협력을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핵 없는 핵무장국. 대체 한국은 어떻게 강대국들을 경악시켰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로웰입니다. 48살이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산하전략안보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러시아와 중국, 북한에 관한 보고서들이 쌓여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5년 3월 초 워싱턴의 아침은 여전히 쌀쌀했고 사무실 창밖으로는 회색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에단, 이번 주 브리핑 자료 확인했어요? 동료 한 명이 지나가며 물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죠. 사거리, 추진체 종류, 예상 탄두 중량까지. 이런 숫자들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15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하며 쌓아온 경험과 판단력,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정보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회의실에서 정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저를 포함해 대여섯 명.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레이첼 한 박사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42살의 미사일 방어 전문가였죠. 그녀는 늘 조심스럽게 말하는 편이었지만 그날따라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데이터를 분석해봤는데요. 레이첼이 자료를 펼치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한국 이야기구나. 사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맹국이고 기술력도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핵심 전략 무기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진입 기술 관련 실험 데이터가 예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그리고 KPS 독자 항법 시스템까지 결합하면. 레이첼.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졌죠. 한국이 우주 발사체 기술을 가진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곧 전략 무기로 이어진다는 건 비약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건 북한과 중국인데. 레이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저는 다시 북한 자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게 제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오만이었는지를.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일상은 계속될 거라고. 러시아, 중국, 북한. 이 세 나라만 주시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레이첼의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펼쳤던 자료 중 한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죠. 한국의 재진입 실험 궤적 그래프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자료를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맞겠네요. 다음 날 아침 레이첼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에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서요. 한국의 기술력을 단순히 우주 발사체 수준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레이첼, 당신 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들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뒤로 기대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 가지 핵심 기술을 동시에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누리호로 입증된 발사체 기술,
KPS로 확보한 독자 항법 시스템, 그리고 재진입 실험으로 축적되는 열환경 대응 능력.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그래서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레이첼이 잠시 말을 멈췄죠. 이건 ICBM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전부요. 순간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저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레이첼, 지금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동맹국이 우리를 배신할 거라는 겁니까? 레이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전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기술적 역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전략적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짜증이 났습니다. 왜 자꾸 작은 나라 하나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자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진짜 위협은 따로 있으니까. 레이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놓고 간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대한민국 우주기술의 전략적 함의 재평가. 저는 그걸 책상 한쪽 구석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러시아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변화의 신호인지를. 그로부터 2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NSC 회의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국방부, 국무부, CIA까지. 안건은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 요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공식 채널을 통해 원자력 추진 기술 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국무부 담당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예상했던 흐름이었죠. 우리 입장은 명확합니다.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기술 이전은 가능하지만 조건부입니다. 설계 데이터와 핵심 부품은 우리가 관리하고 운용 매뉴얼도 우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독자 개발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비드 코너스 선임 보좌관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는 52살의 군사전략 전문가로 동맹국 관리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단 말이 맞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보호 아래 있는 동맹이지 독자적인 전략 무기를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레이첼이 자리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레이첼, 아까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제 의견은 이미 들으셨잖아요. 2번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달쯤 후 한국 정부는 우리의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공식 문서에는 미국의 기술 협력하에 핵잠수함을 건조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독자 기술을 축적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누리호의 성공은 단순한 우주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발사체 추력 제어, 연료주기 관리, 다단 분리 기술의 완성을 의미했죠. KPS 항법 시스템은 미국의 GPS 없이도 정밀 유도가 가능한 독자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재진입 실험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메일 한 통이 도착했죠. 발신자는 한국 국방부 북미정책관 박준혁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미 우주협력 공동실험 제안. 저는 메일을 대충 훑어보고는 담당 부서로 전달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협력 프로그램이겠거니 생각했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모니터를 껐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일상은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석 달 후인 6월 중순, 제 사무실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였죠.
에단, 지금 당장 연구소로 오실 수 있습니까? 한국과의 공동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로버트 밀러 소장이었습니다. 60 중반의 노련한 과학자였죠.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화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1시간 후, 저는 버지니아에 있는 연구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버트 소장과 연구원 서넛이 자리에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실험 데이터가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난주 태평양 상공에서 실시한 재진입 실험입니다. 한국 측이 개발한 재진입체를 우리 추적 시스템으로 모니터링했죠. 로버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궤적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따라가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20, 표면 온도 6000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궤적 편차는 10m 이내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마하 20이요? 6000도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방금 확인했습니다. 3번 검증했고요. 한국 측 데이터와도 일치합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마하 20이면 ICBM 재진입 속도입니다. 6000도면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하는 극한 열환경이죠. 그리고 10m 편차면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열차폐 소재는 뭡니까? 탄소복합재와 세라믹 하이브리드입니다. 독자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법 시스템은요? KPS 기반입니다. GPS 신호 없이도 자체 보정이 가능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소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로버트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심각했습니다. 탄두 케이스만 장착하면 완전한 ICBM 재진입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완성 단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프 위에 빨간 선이 마치 경고등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공식적으로는 우주 탐사용 재진입 기술 실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로버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주 탐사용이든 뭐든 기술 자체는 동일하다는 것을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레이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그녀가 받았죠. 레이첼,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확인하셨군요. 내일 아침 일찍 만납시다. 우리가 뭘 놓쳤는지 전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레이첼은 이미 와 있었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지난 3년간의 한국 우주개발 관련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밤새 정리했습니다. 레이첼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커피를 2잔 가져와 그녀 앞에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레이첼. 그리고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요. 그녀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이해라는 표정이었죠. 2022년부터 봐야 합니다. 누리호 첫 성공 이후 한국은 매년 발사 성공률을 높여왔습니다. 동시에 재진입 실험을 병행했고요. 우리는 그걸 단순한 우주 개발로만 봤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숫자들을 따라갔습니다. 발사체 추력 데이터, 연료 효율, 다단 분리 정확도. 모든 수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에단. 레이첼이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KPS 시스템 관련 자료였죠. 한국은 GPS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독자 항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민간 활용이 목적이라고 했지만 군사적 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죠. 우리가 완전히 빗나갔군요. 한국을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뒀다고 생각했는데 통제라는 게 착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레이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우리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핵잠수함 기술도 협력 프로그램도 전부요. 하지만 동시에 독자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워싱턴의 아침이었지만 제 마음속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위해 보고해야 합니까? 보고해야죠. 하지만 어떻게 보고할 겁니까? 레이첼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평가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일단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실험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레이첼이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에단, 확인하는 동안 한국은 더 앞서갈 겁니다. 지금도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책상 위의 자료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레이첼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2주일 후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로부터 공식 제안서가 도착한 겁니다. 한미 통합 미사일 방어 시뮬레이션 참관이라는 제목이었죠. 뭔가 이상합니다. 데이비드 코너스가 회의실에서 제안서를 내던지듯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함이 역력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초대한다는 겁니까? 미사일 방어 시뮬레이션에요? 그것도 자기네 시스템으로요? 저는 제안서를 조용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인근 합동작전본부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재진입체 요격 알고리즘 시연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봐야 합니다. 제 말에 데이비드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가서 뭘 합니까?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직접 봐야 합니다. 최소한 그들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는 확인해야죠. 레이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에단, 당신이 한국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재진입 실험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혼란스러웠으니까요. 한쪽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작은 동맹으로 보는 제 오랜 관성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레이첼의 경고와 실험 데이터가 제 확신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레이첼, 로버트 밀러 소장과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죠. 만약 한국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동안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박준혁 정책관이었죠. 45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절제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편히 쉬시죠. 그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전에 만났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마치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 사람의 여유 같은 것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녁 노을 속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더 이상 확신에 찬 분석관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으로요. 레이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준비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녀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래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무엇을 보게 될지, 그것이 제 모든 판단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우리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합동작전본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검색을 거친 후 지하 3층 시뮬레이션 센터로 안내되었죠.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중앙에는 여러 대의 워크스테이션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준혁 정책관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군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죠. 5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합동작전본부 분석단장 정태영 장군입니다.
정태영은 악수를 청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면이 있었습니다. 로웰 분석관님, 오랜만입니다. 3년 전 워싱턴 회의 때 뵌 적이 있죠.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때 그는 한국 측 대표단의 한 명이었죠. 하지만 거의 말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때는 별로 말씀이 없으셨는데요. 들을 게 많았으니까요. 그의 대답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레이첼이 제 옆에서 살짝 몸을 움직이는 게 느껴졌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가상의 궤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적 미사일로 설정된 목표물들이 다양한 각도와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죠. 오늘 보여드릴 것은 우리의 재진입체 요격 시스템입니다. 정태영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방어 체계는 탄도 예측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다릅니다. 재진입 단계에서의 미세 기동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대응합니다. 화면 속에서 요격 미사일들이 발사되었습니다. 궤적이 복잡하게 변화했지만 추적은 끊기지 않았죠. 첫 번째 목표물이 요격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도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성공률은 얼마입니까? 로버트 밀러 소장이 물었습니다. 정태영이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현재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92%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92%. 미국의 최신 시스템도 85% 수준이었습니다. 검증된 수치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죠. 6개월간 1,500회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평균값입니다. 그때 다른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재진입체의 기동 패턴 분석 결과였죠. 제 눈이 한 지점에 멈췄습니다. KPS 기반 실시간 보정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레이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건 방어만이 아니라 공격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 아닙니까? 재진입체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다는 건 반대로 재진입체를 정확히 유도할 수도 있다는 의미잖아요. 정태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방어와 공격은 기술적으로 동일한 기반을 공유합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리호의 발사체 기술, KPS 독자 항법, 재진입 실험,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요격 시스템까지. 이건 단순히 개별 기술들이 아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화면 속 궤적들은 마치 춤을 추듯 정교하게 움직였고 요격률은 계속해서 9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극한 상황 시나리오입니다. 정태영이 키보드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새로운 설정이 나타났죠. 동시 다발 공격 15개의 목표물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북한의 다탄2 미사일을 가정한 겁니까? 로버트 소장이 물었습니다. 정태영은 대답 대신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15개의 빨간 점들이 화면을 가로질렀고 요격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우선순위 판단, 자원 배분, 순차 요격. 모든 과정이 3초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14개가 요격되었습니다. 하나만 통과했죠. 93%입니다. 정태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장군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기술이 만약 공격용으로 전환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정태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로웰 분석관님, 우리는 공격용 무기를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레이첼이 거들었습니다. 정태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중립적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정책의 문제죠. 우리는 동맹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경계선을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별관 식당으로 안내되었죠. 식사를 하는 동안 박준혁 정책관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더군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요. 박준혁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작은 나라의 관료가 아닌 자신의 역량을 증명한 사람의 자부심이었죠. 식사 후 우리는 다시 시뮬레이션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재진입 실험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태평양 상공, 마하 20의 속도로 떨어지는 재진입체. 표면 온도가 6000도를 넘었지만 구조는 멀쩡했습니다. 이게 지난달 실험 결과입니다. 로웰 분석관님도 보고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정태영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는 받았지만 실제 영상을 보는 건 처음이었죠. 화면 속 재진입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궤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탄두만 장착하면 됩니다. 로버트 소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이 제 모든 확신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우리는 별도의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정태영 장군과 박준혁 정책관,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3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항공우주연구원 재진입 항법 연구 책임자 김도현 박사입니다. 박준혁이 소개했습니다. 김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기술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기술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정태영이 말했습니다. 김도현이 문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들이 가득했죠. 재진입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3가지입니다. 열 관리, 궤적 유지, 그리고 통신 확보입니다. 김도현의 설명은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3가지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탄소복합재 하이브리드 소재로 6000도 이상을 견디고 KPS 기반 자체 보정으로 10m 이내 정확도를 확보했으며 플라즈마 블랙아웃 상황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안테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로버트 소장이 문서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 데이터가 전부 검증된 겁니까? 23차례의 실제 비행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실패는 2번뿐이었습니다. 성공률 91%군요. 로버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웰 분석관님. 정태영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마주봤죠. 우리가 오늘 이 모든 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목이 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동맹 관계를 위협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동의 없이 이런 기술을 개발한다는 건 동의를 구했습니다. 박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3년 전부터 여러 차례 기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조건부 승인이거나 거절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독자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우리는 한국을 통제하려고만 했지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정태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싶습니다. 그게 진정한 억제력이니까요. 핵 없는 핵무장국.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핵 없는 핵무장국.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실제로 만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전략적 모호성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알고 있습니까?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정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놀랐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를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를 저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습니다. NSC 회의실에는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였죠. 데이비드 코너스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봤는지 보고하십시오. NSC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찍어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국은 ICBM급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마하 20, 6000도 열환경 극복, 그리고 10m 이내 정확도까지 확보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데이비드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죠. 에단, 과장 아닙니까? 시뮬레이션 몇 번 돌린 걸 가지고. 과장이 아닙니다. 로버트 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직접 검증했고요. 이건 실제입니다. 한국은 탄두만 장착하면 완전한 ICBM 재진입체를 보유하게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NSC 보좌관이 안경을 벗고 미간을 문질렀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한국을 감시하고 통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통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독자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 조건을 따르는 척하면서요. 데이비드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배신입니다. 동맹을 기만한 겁니다. 즉각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제재요? 레이첼이 반박했습니다. 무슨 명분으로요? 그들은 핵무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우주기술을 개발했을 뿐이고 그건 국제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무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기술과 미사일 기술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걸 문제 삼을 순 없습니다. 회의실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데이비드는 화가 나 있었고 레이첼은 냉정했으며 NSC 보좌관은 당혹스러워 보였습니다. 일본은 뭐라고 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충격을 받았지만 공개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왜요?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한국의 기술력을 부정하면 오히려 자신들이 뒤처졌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데이비드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자는 겁니까? 한국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자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NSC 보좌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일단 정리가 필요합니다. 에단, 당신이 정확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일주일 안에 백악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지만 데이비드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왔죠. 에단, 당신이 한국에 너무 동조적인 것 같은데요. 혹시 그들한테 포섭된 건 아닙니까? 그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데이비드,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사실을 말한 겁니다. 당신은 예전의 에단 로웰이 아닙니다. 그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포섭이라니. 저는 단지 사실을 보고했을 뿐인데 오히려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CNN 속보였습니다. 한국 독자 재진입 기술 공식 발표. 화면에는 한국 국방부 브리핑룸이 나타났고 박준혁 정책관이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억제력이며 어떤 나라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NSC였습니다. 백악관이었습니다. 국방부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죠. 이걸 알고 있었습니까? 왜 미리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에단이 뭔가 숨겼대. 한국 편을 든다더라.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데이비드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NSC 보좌관도 있었죠. 에단 로웰, 당신은 즉시 한국 관련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NSC 보좌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정확히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정확히요? 데이비드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이 공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확한 보고입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 측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변명이 됩니까? 당신은 전략 분석관입니다. 예측하고 대비하는 게 당신 일 아닙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의 다음 수를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으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보고서 작성 임무도 취소됩니다. 당분간 휴가를 가십시오. NSC 보좌관이 돌아섰습니다. 데이비드가 제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단, 당신은 끝났습니다. 15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간 후 저는 책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CNN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각국 반응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일본 외무성 논평, 중국 외교부 브리핑, 유럽연합 성명. 모두가 한국의 발표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레이첼이었습니다. 에단,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쉬어나왔습니다. 제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3개월 전에 제가 경고했을 때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레이첼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오만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정확한 분석을 하세요. 감정을 배제하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제 경력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5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저는 움직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꺼버렸죠. 더 이상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뉴스는 계속 한국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독립 선언, 동아시아 군사 균형 변화, 미국의 동맹 관리 실패. 모든 언론이 미국이 한국을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 언론은 로웰의 오판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단, 저예요. 레이첼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레이첼이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켜섰습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어질러진 신문들, 빈 컵들, 닫힌 커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저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겁니까? 레이첼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저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15년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단, 당신은 틀렸지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큰 차이입니다. 당신은 본 것을 정확히 보고했습니다. 단지 늦었을 뿐이죠. 그건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경고했습니다. 3개월 전에, 아니 그 전부터 계속 경고했죠.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 오만함이 문제였습니다. 레이첼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죠. 하지만 제 삶은 멈춰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말이 맞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레이첼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일본, 중국, 유럽의 반응 분석 자료입니다. 그들도 모두 당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제대로 파악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우리만 틀린 게 아닙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들고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보고서, 중국 인민해방군 평가서, 프랑스 국방부 분석 자료. 모두가 한국의 기술력을 낮게 평가했고 모두가 놀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를 구원해 줄 순 없습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현실 인식입니다. 에단,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책이 아닙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한국이 이제 어디로 갈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게 당신이 할 일입니다. 저는 레이첼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아무도 제 분석을 듣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은 들을 겁니다. 저요. 레이첼이 돌아간 후 저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이 놓고 간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편견을 버렸습니다. 한국을 작은 동맹으로 보는 시각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데이터만 봤습니다. 숫자만 봤습니다. 사실만 봤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률, KPS 시스템 정확도, 재진입 실험 결과, 요격 시뮬레이션 성능.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사실상의 핵보유 능력을 갖췄다는 것. 다만 실제로 만들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 이틀 동안 쉬지 않고 작성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한미전략 동맹의 재정립 마이너스 대등한 파트너십을 향하여였습니다. 50페이지 분량이었죠. 보고서를 완성한 다음 날 아침, 저는 NSC 보좌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휴가 중이지만 제출하고 싶은 분석이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답장은 2시간 후에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로 오시오. 다음 날, 저는 NSC 보좌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천천히 읽고 있었죠.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을 새로운 전략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군요. 통제 대상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데이비드는 반대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데이비드가 반대한다고 해서 한국의 기술 수준이 낮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NSC 보좌관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한미 전략 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 고위급 대표단이 옵니다. 당신도 참석하십시오. 제가요? 저는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인데요. 이제 복귀입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긴장도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데이비드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돌아왔습니까? 아직도 포기 안 했군요.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한국 편을 드는 게 당신 일입니까? 사실을 보는 게 제 일입니다.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회의에서 당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증명은 현실이 할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필요도 데이비드가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레이첼에게 전화했습니다. 복귀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합니다. 잘했어요, 에단.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도시였지만 제가 달라졌으니까요. 일주일 후 국무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쪽에는 미국 대표단이, 다른 한쪽에는 한국 대표단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혁 정책관과 정태영 장군의 모습이 보였죠. 그들 옆에는 처음 보는 고위 관료들도 있었습니다. 한미 전략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미국 측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먼저 한국 측의 최근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데이비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재진입 기술을 공개한 것은 동맹 관계에 대한 신뢰를 해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박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사전 협의는 3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 측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그건 왜곡입니다. 우리는 항상 코너스 보좌관님, 정태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술 협력을 요청할 때마다 조건부 승인이거나 거절이었습니다. 독자 개발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협력보다는 통제를 우선시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실수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전략 역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대등한 전략 파트너로서 말입니다. 박준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약간의 놀람이 스쳤습니다. 로웰 분석관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원하는 관계입니다. 정태영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할 의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은 유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략적 억제력입니다. 핵 없는 핵무장국.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명확한 입장 표명에 감사드립니다. 미국도 이를 존중합니다. 다만 투명성과 상호 신뢰가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술 개발 과정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연구도 제안합니다. 진정한 협력으로서요. 회의는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논의되었죠. 우주기술 공동 연구,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정보 공유 확대, 모두 대등한 파트너십을 전제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준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로웰 분석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때로는 사실을 말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그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일 때는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9월 초, 저는 다시 백악관 NSC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러시아, 중국, 북한 자료들이 있었지만 그 옆에는 한국 관련 파일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같은 무게로 다뤄지는 파일들이었죠. 에단, 다음 주 서울 회의 준비 어떻습니까? 레이첼이 사무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공식 파트너였습니다. 한국협력 태스크포스 공동 책임자였죠. 거의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측이 새로운 우주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들어야죠. 레이첼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모니터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CNN 속보였습니다. 일본, 한국과 우주기술 협력 합의. 기사를 클릭해서 읽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재진입 기술 협력을 공식 요청했고 한국이 이를 수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란에는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인 반응들이 가득했죠.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레이첼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변화를 제대로 읽고 있고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데이비드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못마땅하게 바라봤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오후에 박준혁 정책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다음 주 회의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무렵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본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해가 지면 다시 뜬다는 것.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NSC에 처음 들어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한다는 것을, 작다고 생각한 것이 크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이라는 것을요.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 말입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동아시아 전략 환경의 변화와 미래 전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편견 없이 썼습니다. 데이터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청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들에도 귀 기울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무실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지만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레이첼이었습니다. 아직도 일하세요?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는데. 거의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실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배운 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는 법을요. 저는 미소 지으며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관계, 동아시아의 새로운 균형, 그리고 제 새로운 출발이요. 모든 게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9월, 저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미전략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로웰 분석관님, 오랜만입니다. 박준혁 정책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이제 국방부 차관보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차관보님. 승진하셨더군요. 고맙습니다. 당신도 많이 바쁘시죠? 백악관 동아시아 전략 조정관이 되셨다면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업무에서 배제당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한미 관계의 핵심 조정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개소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양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대등한 파트너십, 공동의 미래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정태영 장군도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합참작전본부장이 되어 있었죠. 식순이 진행되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의 치사가 있었고 협력센터 운영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공동 우주개발,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신기술 공동연구. 모두 대등한 입장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별도로 마련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김도현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박사님,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바빴습니다. 일본, 유럽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요. 그의 얼굴에는 1년 전보다 더 깊은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제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표준까지는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로웰 분석관님도 기여하셨죠. 저요? 당신이 현실을 인정하고 보고서를 쓰지 않았다면 미국 내부 변화는 더 늦었을 겁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제 오만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김도현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말이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레이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회의 자료 확인했어요. 완벽합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곳에 왔을 때는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의 도시였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오래된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16년 전 NSC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제 모습, 그리고 지금의 제 모습.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세상도 한국도 그리고 저 자신도요.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려는 자세였습니다. 1년 전 그 실패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죠.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것. 내일은 새로운 회의가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 협력 확대 방안 논의였죠. 또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을 위해 충분히 쉬어야 했습니다.